3차 시에서는 휘발성 유기화학물질, 환경호르몬, 그동안에 휘발성 유기화학물질에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런 물질들이 기저귀라든지 생리대에서 검출됐기 때문에 요것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일회용 생리대에서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한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화학물질들, 앞에서 제가 방향족 탄화수소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요거에 대한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부터 E까지 이렇게 많은 농도가 65,600 이렇게 많은 VOC의 농도가 검출됐다는 것이고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강원대학교의 김만구 교수님이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이제 언론에는 제품 이름까지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검출됐다는 사례들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위생용품 중에서도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제품 중에서도 그동안에 믿고 사용했던 이런 곳에서 이런 제품 물질들이 검출됐다는 거죠. 휘발성 유기화학 물질의 대표적인 성분들이 벤젠, 트리클로로에틸렌, 디클로로메탄, 이소프렌, 에틸벤젠, 스티렌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여기 보시면 1군, 2군 발암물질 이런 것이고요. 또한 환경 호르몬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오랫동안 노출되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하는 이제 문제 제기가 계속됐었고 실제로 식약처라든지 이런 데서 별도의 검증 과정을 거쳤죠.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대로 VOC란 말은 볼라타일이에요. 볼라타일. 이건 휘발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휘발유 같은 걸 이렇게 딱 사잖아요. 그러면 휘발유 냄새 확 나잖아요. 그것이 이제 휘발하는 것이고 오가닉이란 말은 여기가 하나 틀렸네요. 오가닉이란 말은 이제 유기란 뜻이 유기물이란 뜻이죠. 우리가 질소나 이런 것들은 무기물에 속하지만 이제 질소 성분 단백질이 되면 이게 유기물이 되는 거고 탄소는 그냥 탄소지만 CHO가 결합되면 포도당이 돼서 유기물이 되는 거죠. 우리 생물들 사람이나 생물들에게 이제 성분이 되는 이런 것들 유기물이라고 그런 것들을 합쳐진 것들을 휘발성 유기화합물 볼라타일 오가닉 컴파운드의 약자로 VOC라고 그랬습니다. S가 붙은 것은 이런 성분들이 아까 벤젠, 톨루엔 여러 종류가 있었죠. 그래서 S가 붙은 것이고요. 벤젠, 톨루엔 등 일기압에서 250 이하에서도 끓는 점을 갖는 탄화수소 화합물을 통칭해서 말한다라고 이야기해서 아까 석유에서도 이런 게 들어있다고 그랬죠. 굴뚝 위에 다양한 시설에서 방지 시설을 거치 않고 그대로 이렇게 방출이 되는 그런 유기화학 물질이에요. 그래서 노출 농도와 기간, 개인의 감수성, 개인의 건강에 따라 독성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국제암연구소에서는 1급 발암물질로 규정을 해놨어요. 특히 벤젠의 경우에는. 그다음에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은 대기 중에 휘발돼서 햇빛하고 반응하는 것을 이제 광화학적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이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오존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공장에서 이 휘발성 유기물질을 그만큼 많이 방출하면 이게 미세먼지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는 많이 있어요. 저도 이런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휘발성 유기물질은 줄이는 이유는 미세먼지 환경에도 문제가 있고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건강 때문에도 줄여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집에서 이 휘발성 유기물질뿐만 아니라 이런 VOC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환경부에서 그림으로 서파로 그려놓은 건데요. 우리가 이제 살면서 사람한테 나오는 게 뭐 옷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머리카락이 떨어지기도 하고 집에서 담배 피는 사람은 요즘 없지만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나오기도 하고 난로를 사용하게 되면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이런 게 다 미세먼지 만드는 것들이죠. 그다음에 요즘은 뭐 사용하려고 지금 단열재로 성면을 사용했다면 성면 폐증을 일으키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가습기, 애완동물 카페트 이런 데서도 먼지라든지 뭐 미생물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 토양 지하수에는 나돈이 나올 수도 있고 음식물 쓰레기로 뭐 악취가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프린터라든지 이런 데서 오존 그러니까 가구 같은 데서 이제 그 앞에도 말한 VOC 성분들 포름알데히드 우리가 이제 새집 증후군이 나오죠. 들어가면 냄새가 눈이 어둡고 그런 것들이죠. 구체적으로 VOC 종류는 이런 종류가 있다. 여러분들은 이과가 아닌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종류를 구체적으로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VOC 그러면 벤젠톨루엔, 자일렌 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뭐 길 가다 보면 공사장에서 페인트 냄새가 쫙 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주로 이제 이런 성분들이에요. 뭐 흡연, 페인트, 접착제 뭐 그러잖아요. 공사 현장에 가다 보면 이렇게 나죠. 그 다음에 아파트나 이런 데 입주해서 새집 들어가 보면 좀 있으면 눈물이 나고 막 눈이 맺고 콧물이 나고 막 이러죠. 이게 새집 증후군이에요. 다 VOC 때문에 그래요. VOC. 그 중에 이제 특히 포름알데히드 같은 게 우리 눈을 맵게 만드는 것이 이거 접착제거든요. 이런 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체에는 거의 다 암을 일으킨다든지 뭐 이런 종류들이죠. 그렇지만 우리 생활에 또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것들이에요. 다 생활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될 건데 가능하면 이제 이런 것들을 줄이는 게 좋죠. 새집 증후군이 있는지 체크해보면 이런 걸 이렇게 가지고 체크해보면 숨쉬기 어렵고 답답하다, 예민해지고 신경적인 증상을 보인다, 집중이 안 되면 산만해진다 이런 데 체크해보면 내가 새집 증후군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코막힘, 초조하고 화를 낸다, 뒷목이 이상하다, 어깨가 뭉친다, 호흡이 어렵다, 식욕이 저하된다, 하반신이 차갑다, 허리가 아프다, 요통 이런 것들이 새집 증후군의 증상이다 이 말이죠. 실제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수도권에 있는 많은 그 아파트들의 가구별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 화학물질 VOC의 어떤 농도가 굉장히 높더라. 어디가 신축 주택이 높더라 이 말이에요. 오래된 주택보다는. 그 다음에 포름알데히드 아까 눈이 매운 성분이라고 그랬죠. 이게 높은 층으로 갈수록 높다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층간에 어떤 공기의 흐르면 이런 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미세먼지 중에서도 VOC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VOC가 햇빛하고 반응하면 미세먼지가 만들어지는데 우리나라의 그 초미세먼지 PM2.5 성분을 분석해 본 결과 미세먼지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들이 나타났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이제 제가 그 네일샵에서 그 유해 화학 물질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가 그 실태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그 새집 증후군과 유사한 성분들, 그다음 네일샵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아세톤이나 이소프로파놀 뭐 이런 성분들을 같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포름알데히드 이런 것들이 이제 VOC 물질로서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네일샵의 매니큐어 제거제, 시술시 손톱 유분 제거, 뭐 매니큐어 첨가제, 시술기구 살균제 이런 약품들을 사용하고 있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VOC 같은 경우에 그 네일샵에서 이렇게 꽤 나오고 검출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네일샵이나 미용실이나 이런 데서는 환기, 특히 세탁소도 마찬가지고 화학물질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밀폐 공간에 서면 안 돼요. 이런 곳은 환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환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 우리가 흔히 오해하기 쉬운 게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면 만능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공기청정기는 미세먼지를 주로 걸리는 것이거든요. 물론 약간의 VOC 성분도 걸리지만 미세먼지를 주로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밀폐된 공간에서 공기청정기 사용하면 이산화탄소 농도는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환기는 해야 됩니다. 아니면 강제 순환장치 있죠. 뭐 이런 것을 해야지만이 그 실내 공기질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새집증후군을 셀프로 내가 이제 스스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게 뭐 완벽하지 않지만 플랜테리어라고 식물을 많이 기르는 거죠. 실내 식물.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의 실내 식물들은 상당량의 그런 이제 많이만 갖다 놓으면은 제거하는데 효과가 있는 걸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고, 그다음 더 중요한 것은 입주 전에 베이크아웃을 해야 돼요. 베이크아웃이라는 것은 창문과 출입문 모두 다 닫고 보일러를 35도에서 45도, 이거는 이제 겨울철이냐 여름철에 따라서 온도는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아무튼 현재 온도보다 한 4, 5도 내지는 6, 7도 높게 설정을 한 다음에 6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계속 보일러를 가동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한두 시간 정도 완전히 또 환기를 해요. 이와 같은 것들 적어도 3번에서 5번 이상, 많이 하면 할수록 좋겠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새집증후군을 상당히 많이 없앨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의할 점은 처음부터 온도를 너무 고온으로 하게 되면 요즘 그 바닥이 이 목재라든지 이런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들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온으로 서서히 보일러를 올렸다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올리는 그런 방법을 이용하면 좋겠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환기를 잘해야 됩니다. 새집증후군도. 다음에 이제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환경 호르몬은 뇌분비계 장애 물질이라고 그렇습니다. 우리 몸속의 호르몬 작용을 뇌분비계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정상적인 호르몬 기능에 영향을 주는 체외 화학물질이 들어가 자기가 호르몬과 같은 역할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환경 호르몬이라고 그러는데, 정의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환경청이나 OECD에서 정의해 놓은 것과 하면, 아무튼 우리 사람의 호르몬 작용이 생식 활동, 뭐 남자답게 만들고 여자답게 만들고 또 발달, 성장 호르몬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것들이 호르몬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외부에서 들어와서 이런 것들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것들, 그런 것들, 외인성 물질 이런 것들은 환경 호르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환경 호르몬 특징은 극히 소량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나만 중독이 된 거 아닌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고, 잔류성이 큰 환경 호르몬은 생체 내에 농축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생체 내에 수년간 잔류되어 있어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그 농약이라든지 뭐 이런 성분들이 다 환경 호르몬에 속해요. 다이옥신, DDT, TBT, 특히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비스페놀, 장난감 같은 데 많이 나와요. 이게 벤젠구리에 알코올기가 달린 게 써졌잖아요. 아까 벤젠 뭐라 했죠? 방향적 탄화수소고 희발성 유기물질에 제일 첫 번째 나온 게 벤젠이죠. 그래서 여기 환경 호르몬에도 비스페놀 A가 들어있어요. 푸탈레이트 이런 것들, 이것들은 뒤에서 조금 보면 알겠지만 그 물고기를 암컷을 수컷으로 만들어버리고 뭐 이런 굉장히 문제, 그래서 유산, 기형아, 생식기 발달의 억제 이런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이 말이죠. 우리나라 수산물 중에 갈치 중에 다이옥신이 제일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전갱이 이렇게 생선에도 다이옥신들이 조금씩 들어있다 이 말이죠. 다이옥신 같은 경우는 소각장에서 이렇게 소각을 할 때 나오는 것들이 이제 주로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로서 다이옥신인데, 역시 1급 발암물질이고 우리 몸에 축적이 돼서 문제가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소각장에서 나오면 이게 물 토양을 통해서 수산물, 농수산물 통해서 사람한테까지 전이가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환경 호르몬에 노출되면 뭐 이런 것들 농약을 사용한다든지 앞에서 했던 그런 활동들이 다 이런 농업 활동이라든지 공기 중에 배출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돌고 돌아서 음식물을 우리가 섭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발생원인 것이죠. 아까 앞에서 비스페놀 A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비스페놀 A를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게 이런 영수증이에요. 감열지 영수증. 여기에 열을 가하면 색깔이 변해서 이렇게 글씨가 보이는 것이죠. 이것이 비스페놀 A가 검출돼서 성인병과 어린이들 성장 발육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호르몬의 교란을 일으켜서 성기능의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은행별로 영수증에 성분들이 검출된 사례들도 있고 그래요. 지금은 영수증 안 주고 안 받기도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잘 감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적으로 환경 호르몬에 의해서 피해사례가 나타난 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 잉어 같은 경우에 암수 구분이 없는 잉어가 인도에서 나왔다든지, 그 다음에 그 피해 상황이 추정되는 원인 물질이 뭐 나왔다든지, 사람한테도 뭐 불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는 것들이 이제 밝혀지고 있어요. 이게 다 제가 열거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걸 정리해 놓은 게 한번 보시기 바라고. 대표적으로 환경 호르몬 사례를 이렇게 이제 뭐 임산부 유산 방지제, 살충제, 일회용품, 다이옥신 식품 첨가물, 중금속류 이렇게 이제 정해 볼 수도 있고, 특히 어른보다는 태아나 영유아가 훨씬 더 위험하다는 거죠. 그 이유는 애들이 그만큼 우리 성인들에 비해서 유입량이 많아요. 어른보다 체중당 호흡률이 크기 때문에 환경 호르몬에 노출된 그런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사춘기에 우리 청소년들도 서구화된 식습관 때문에 일회용 용기에 노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성인보다 어린이들이 비스페놀 A의 노출 농도가 1.6배 높고 프탈레이트도 1.5배 높다는 거죠. 애들은 뭐든지 막 빨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중국산 장난감에서 비스페놀 A나 프탈레이트가 많이 검출됐던 것도 애들한테 가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에서 들어왔나? 아까 우리가 먹고 생활하는 곳에 다 존재하던 모든 제품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자동차 배기가스, 화장품, 캔 음료나 통장, 통조림 이런 데서 문제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보시면 거실에 봐보세요. 거실, 커튼, 블라인드, TV 이런데 이제 난연제, 브롬화 난연제에서도 이런 환경 호르몬이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 거실 가면 노트북이나 소파 이런 데서 퍼머트린이라는 게 나올 수 있어요. 진드기, 개미, 모기, 살충제 뭐 이런 것에서 나올 수도 있고, 주방에 가면 통조림에서 비스페놀 A가 나올 수도 있고, 코팅된 프라이팬에서도 비스페놀 A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과불화 화합물이라고 아까 비스페놀 A 카드 영수증에서 나왔고 병막에서 나올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는 방으로 가볼까요? 방으로 가면 빨대, 향수, 매니큐어, 방향제, 손톱 강화제, 헤어 제품, 장난감 모두 다 호르몬 세습 증후군이죠. 호르몬알데히드, 프탈레이트 이런 유명한 환경 호르몬들이 나오는 거죠. 중금속류. 그 다음에 욕실로 가면 섬유유연제, 세제, 비누, 항균비누 이런 데서 파라핀이나 트리클로산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샴푸, 린스, 탈취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일상적인 것은 다 전부 화학약품들이 검출된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능하면 유기농산물을 사용하고 생활 쓰레기를 저감해야 되겠죠. 특히 이렇게 제품을 태울 때 다이옥신이 배출되기 때문에 우리가 적게 버려줘야 된다 이 말이죠. 자주 손을 씻어야 돼요. 환경 호르몬 노출돼. 특히 영수증 만들었을 때. 그 다음에 장난감은 제대로 검증된 장난감을 사줘야 됩니다. 그래야 애들이 이 노출이 적게 되겠죠.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할 때 열과 기름을 피해야 된다는 거는 잘 아시죠. 플라스틱 제품 유리나 또는
스테인리스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방수칙 마찬가지입니다. 유리나 스테인리스 사용하기, 녹황색 채소 자주 먹기, 실내 바닥 청소를 물걸레로 닦기, 하루에 3번 환기하기, 1일 권장량 물 마시기, 이런 게 환경 호르몬을 예방하는 수칙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호르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진짜 호르몬은 어떤 역할이냐? 우리 내분비계 작용이죠. 표적 세포에 호르몬이 들어가서 어떤 역할들을 하도록 만들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호르몬이 들어가서 세포에 자극을 하면 성장 호르몬이 만들어져서 사람이 키가 큰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호르몬이라고 그러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수용체가 있어요. 수용체, 세포가 있는데, 세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세모 모양을 딱 가지고 있어요. 세모 모양을. 그런데 거기에 세모로 된 호르몬이 들어와서 딱 결합을 하게 되면 이제 성장은 되는 거죠. 그래서 리액션이 되는 거예요. 성장. 이건 정상적인 기작용인데, 아까 말한 여기 모방작용이라는 것은 이제 가짜 환경 호르몬이 여기에 지가 호르몬인 것처럼 딱 들어와요. 이렇게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리액션이 일어나면 엉뚱하게, 예를 들어서 암컷이 난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잉어가 수컷으로 변해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생식 활동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는 그 호르몬을 과다하게 이렇게 배출하게 만들어요. 과다하게 배출 만들어서 또 다른 그 작용을 하게 만들어 버린다. 이런 게 이제 모방작용의 환경 호르몬 역할이고, 또 하나는 차단. 지가 먼저 들어가서 정상적인 호르몬이 있는데 지가 환경 호르몬이 지가 먼저 가서 결합을 해버리니까 이제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얘가 들어가야 아까 성장 호르몬이 키가 크는데 이게 블록 차단을 하는 거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경우는 이런 환경 호르몬이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특히 이제 이렇게 농축이 많이 되는 이유는 먹이 연소 때문에 이렇게 물속의 DDT는 0.0001밖에 안 되는데 우리 몸속에는 6ppm이 들어올 수가 있단 말이죠. 플랑크톤 속 환경 속에 노출되면 플랑크톤이 먹고 물고기가 먹고 사람이 먹게 되면 약 몇만 배입니까? 60만 배 정도 이렇게 농축이 되어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물 농축은 제가 첫째 시간 생태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제가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한번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12주차에서는 첫째 시간에 제가 일상적인 화학물질의 노출이라든지 케미포미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가습기 살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 시간에는 살충제 계란하고 농약 및 PLS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번에 3차 시간에는 휘발성 유기 화학 물질에 대해서 저 말씀드렸고, 세제증후군, 환경 호르몬, 생물 농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주차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이제 다음에 13주차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